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고 장인의 것도 아닌 낯선 남자의 신발이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 크기는 270 정도. 먼지가 묻어 있고 뒷굽이 달아있는 신발이었지요. 소방관 이경남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15년간 화재 현장을 누빈 그에게 작은 단서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장모님 집에서 지금 이 순간 2024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경남은 장모 김정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결혼 8년 차 그는 장모와의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평범한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내 희진이 최근 들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경남은 혹시 장모님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퇴근길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경남은 올해 42살이었습니다. 1982년생으로 25살에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키 178cm, 단단한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 언제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는 전형적인 소방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없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련된 그의 눈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옆 벽을 따라 시선을 옮겼을 때 경남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 안방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검은색 천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숨긴 듯 문 뒤로 밀어넣은 옷가지의 일부였지요. 경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수백 번의 출동을 다니며 익힌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장모 김정희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8살의 정희는 작은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염색한 단발머리, 늘 정돈된 옷매무새, 차분한 말투를 가진 그녀는 평소 경남에게 언제나 예의 바른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놓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경남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경남은 소파에 앉아 정희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는 부산 영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선원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지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은 경남에게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네에서 일어난 화재로 이웃집 할머니가 숨지는 것을 목격한 경남은 그때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는 일, 위험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경남은 급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요. 정희는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경직됨이 묻어났습니다. 경남은 현관에서 본 신발 얘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누가 다녀가셨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신발이라고, 버리려던 참이었다고 덧붙였지요. 하지만 경남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신발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지는 최근 것이었고 신발 안쪽에는 아직 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경남이 소방관으로 일하며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거짓을 구별하는 법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숨기려 했지요. 하지만 작은 표정의 변화, 시선의 흔들림, 손의 떨림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장모 김정희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경남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서며 희진이 요즘 많이 예민하다고 혹시 어머님께 무슨 걱정거리라도 말씀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그 낯선 운동화를 보았습니다. 검은색, 270 사이즈, 최근에 신었던 흔적이 역력한 신발. 집을 나서며 경남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내 희진은 최근 들어 밤에 자주 깨고 식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 8년 동안 희진은 늘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는데 2달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경남은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진은 광고 회사에서 일했고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장모님과 관련된 무언가가 희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빌라 계단을 내려오며 경남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 사이로 정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커튼 뒤에서 경남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남은 차에 시동을 걸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남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능성이 스쳤습니다. 장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누군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희진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경남은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깊은 무언가가 자신과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경남은 그 신발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출동 중에도 집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검은색 운동화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장모 김정희의 떨리는 손, 피하는 시선,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였던 옷까지 모든 것이 경남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맴돌았습니다. 15년간 소방관으로 살아온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감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경남은 비번이었습니다. 아내 희진은 오전부터 회사에 나가 있었고 경남은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경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희진은 어젯밤에도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다가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괜찮다고만 말했지요. 경남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희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꿈이라고 했습니다. 경남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6번 울린 뒤 정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경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늘은 좀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어떠냐고 물었지요. 경남은 알았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일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경남은 차를 몰고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장모의 집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평일 오후라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경남은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아닐까요? 소방관이라는 직업 때문에 작은 일도 크게 보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장모의 그 표정, 그 떨림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빌라 앞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남은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빌라 옆 골목길, 주차장, 뒤편 쓰레기 보관소까지 천천히 둘러봤지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빌라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남은 몸을 돌렸습니다. 좁은 골목길 저편에서 한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발에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경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발이었습니다. 사흘 전 장모집 현관에서 봤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남성도 경남을 봤습니다. 순간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에서 5미터 정도 떨어진 채 마주 섰습니다. 경남은 남성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어두운 눈빛, 긴장으로 굳어진 턱선. 남성의 오른손은 후드티 주머니 안에 있었고 왼손은 주먹을 쥔 채 옆구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경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위급 상황에서 길러진 목소리였지요.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경남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202호 아십니까? 김정혜 씨 댁 말입니다. 그 순간 남성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경남이 반응할 틈도 없이 남성은 양손으로 경남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경남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등이 골목길 벽에 부딪혔습니다. 남성은 그 틈을 타서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 바닥이 아스팔트를 차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경남은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남성을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뛰다가 멈췄습니다. 남성은 이미 골목 끝에서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남이 쫓아가 봤자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장모의 안전이었습니다. 경남은 숨을 고르며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복도에 섰습니다. 202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요? 아니면 전화를 걸까요? 고민하던 찰나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놀란 얼굴로 경남을 보았습니다. 경남아, 왜 여기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밖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어요. 경남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를 밀치고 도망갔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경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빨리. 거실로 들어선 경남은 정희를 마주봤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어머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경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강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지요. 경남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을 다그치면 더 움츠러들 뿐입니다. 차분히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경남은 정희가 입을 열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정희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경남아. 정희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내게 걱정 끼치려던 게 아니었어. 난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경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왜 저를 밀치고 도망갑니까? 어머님, 그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정의는 아니라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사정이 복잡한 것뿐이라고 했지요. 경남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장모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경남을 향해 폭력을 휘두를 정도라면 분명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희진이가 요즘 밤에 악몽 꾸는 거 아세요? 경남이 말했습니다. 자다가 깨서 울어요.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고요. 혹시 이 일과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정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희진이가 그러니? 그녀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경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달 전부터요.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남은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하지만 이 문제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경남은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정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실루엣이 석양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모는 무언가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숨기려 하는지 경남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경남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장모가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남성이 누구인지, 왜 정희의 집을 드나드는지, 희진이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소방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가족의 남편이자 사위로서 경남은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골목길의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수척한 얼굴, 어두운 눈빛, 그리고 자신을 밀치던 그 손의 힘. 분명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희진이 뒤척였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경남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진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근무일이었지만 경남은 오전에 개인 휴가를 냈습니다.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지요.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경남이었기에 상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경남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경남은 다시 장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아, 왜 이렇게 일찍? 그녀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경남은 대답 대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제대로 얘기 나눠야겠어요. 거실로 향한 경남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섰습니다. 정희도 맞은편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거실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경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 남자가 누구예요? 왜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왜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경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어머님, 그 사람이 어머님 집에 드나들고 있어요. 신발을 여기 두고 갔고 옷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도망쳤어요. 이게 별일 아닌 거예요. 정희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 별일 아니야. 넌 왜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니?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경남은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장모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희진이가 지금 밤마다 악몽을 꿔요. 어머님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요. 정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희진이가 뭐라고 했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해요. 어머님한테 뭘 들었는지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요.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남은 정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저는 소방관이에요. 15년 동안 사람들을 구해왔어요. 위험한 상황을 수없이 봤고요. 지금 어머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게 희진이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발 저를 믿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경남은 기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재촉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화재 현장에서 갇힌 사람을 구할 때처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정희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경남아, 넌 조카가 있다는 거 알아? 경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희진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언니분 아드님이시죠? 하지만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는데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20년 전에 끊겼어. 그 조카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니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조카를 돌봐달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 형편도 어려웠고 조카는 말을 안 들었어. 18살 때 잘못된 친구들을 만났고 사고를 쳤어. 경남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고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폭행 사건이었어. 술을 마시고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쳤어. 경찰서에 갔고 소년원에 들어갔어. 그 후로 가족들이 다 손을 놨어. 언니도 이미 없었고 형부는 재혼했고 아무도 조카를 거두지 않았어. 경남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조카가 연락했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정과 때문에 어려웠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어.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경남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한테 한 약속이었어. 그리고 조카도 불쌍했어. 세상에 혼자였으니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조카는 불안정했어. 가끔 술을 마시고 화를 냈어.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따로 살게 한 거야. 가끔 들러서 밥을 주고 돈을 주고. 하지만 최근에 더 심해졌어. 일을 그만뒀는지 맨날 여기 와 있어. 내가 무섭기도 해. 경남은 이해했습니다. 장모는 조카를 보호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했던 것이지요.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경남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끄러웠어. 그리고 조카가 또 문제를 일으킬까봐 무서웠어. 이번엔 정말 감옥에 가게 될 거야. 희진이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경남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 전에 희진이가 깜짝 방문했어. 그때 조카가 여기 있었어. 희진이가 보고 놀랐지. 조카도 당황해서 나갔고, 그 후로 내가 희진이한테 사정을 얘기했어. 조카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창피해서. 경남은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희진이가 그렇게 불안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경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카분이 어머님한테 위협이 되고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조카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경남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조카분도 도움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고요. 정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언니한테 약속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끊겼습니다. 경남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희가 울음을 그치기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못하겠어. 도와줘, 경남아. 경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그는 장모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두려워하던 한 사람을, 책임감에 짓눌려 있던 한 여성을 말입니다. 경남은 일어서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담기관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카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만약 조카가 다시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경남은 뒤돌아봤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남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정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 경남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경남은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 말입니다. 차에 오르며 경남은 희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머님 댁에 있어. 오늘 저녁에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희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남은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조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하지만 경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향을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과 함께라면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경남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갱생보호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경남은 조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지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심리상담, 임시 거주 지원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강제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변화를 원해야 해요. 경남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카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지요. 저녁에 경남은 희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따뜻한 차를 놓고 경남은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장모님을 만났다고 모든 사정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희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고 자신이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지요. 경남은 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도와드리면 돼요.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2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경남은 느꼈습니다. 비밀이 사라지자 불안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12월 2일 경남은 다시 장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희진도 함께였습니다. 정희는 2 사람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경남은 상담센터에서 들은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카가 받아들일까요? 경남은 대답했습니다. 함께 설득해봐야죠. 그날 저녁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경남과 희진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36살의 민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경남을 보았습니다. 저번에 골목에서 본 그 사람이죠. 경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희진 남편 이경남입니다.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수는 거실에 들어서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들어와. 경남이가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민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지난번에는 날 의심하더니. 경남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이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요.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경남은 상담센터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업훈련, 취업연계,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정과자는 아무도 안 뽑아요. 경남이 대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정과자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들과 연계돼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희가 나섰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야, 민수야. 내 엄마는 내 언니였어. 언니가 너를 부탁했어. 내가 책임져야 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폐만 끼쳤어요. 희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 인사 담당자 아는 사람 있어요. 추천서 써드릴 수 있어요. 민수는 희진을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꿈꾸기도 싫었죠. 미안해요. 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경남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민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상담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주 3회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용접 기술 직업 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정희는 민수가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남은 주말마다 민수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민수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초였습니다. 민수는 훈련을 마치고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했습니다. 정희가 기뻐하며 경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가 첫 월급 받았대요. 그 돈으로 제게 밥을 사겠대요. 경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님.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경남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경남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15년간 소방관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진짜 구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불길 속이 아니라 삶의 어둠 속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경남과 희진은 정희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모, 형님,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희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편해 보이셨죠? 경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희진은 경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거죠. 봄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서울의 거리에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경남은 소방서 앞 화단에 핀 노란 꽃을 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11월 낯선 신발을 발견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신뢰와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비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함과 꼼꼼한 일 처리로 사장님의 신뢰를 얻었지요. 급여도 올랐고 이제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여전히 정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3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경남과 희진은 장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수의 생일이었습니다. 37번째 생일, 민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지요. 정희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녁 6시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깨끗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표정은 사라지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모, 형님, 형수님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정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배고팠지? 식탁에 둘러앉아 네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이번 달부터 생활비 드릴게요.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넌 내 돈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 민수는 고집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경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그럼 반반으로 하시죠. 절반은 어머님께 드리고 절반은 저축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경남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수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난번에 형님을 밀친 거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또 경찰서에 끌려갈까봐, 이모한테 피해줄까봐. 그래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이었어요. 형님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남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그때 상황을 이해해요. 누구나 두려울 때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이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희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었어요. 미안해요.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제가 잘못 살았으니까요. 정희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다들 내 말 좀 들어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민수야, 내가 힘들 때 더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경남아, 희진아, 너희한테 걱정 끼쳐서 미안해. 혼자 감당하려다가 모두를 힘들게 했어. 경남이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모두 배웠잖아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요. 함께 해야 한다는 걸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저녁을 마치고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37개의 초는 너무 많아서 숫자 모양 초 하나로 대신했습니다. 민수는 촛불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희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말해도 될 것 같네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이제 가봐야겠어요. 정희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내일 점심 먹어. 민수는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현관에서 민수는 세 사람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민수가 떠나고 경남과 희진도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경남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는 겁쟁이였어. 숨기기만 했지. 경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용감하셨어요. 조카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희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요. 경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배웠어요. 15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진짜 구조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희진이 물었습니다. 뭐예요? 경남은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게 진짜 구조예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낯선 신발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심은 신뢰가 되었고 두려움은 용기가 되었으며 고립은 연대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남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일어서고 손을 내미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믿기로,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 용기, 도움을 청할 용기, 함께할 용기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